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과 가정폭력의 특징, 발생 원인, 또 가정폭력의 현황, 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폭력, 학대, 구타하거나 밀치거나 이런 신체적인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행위, 이거 외에도 정서적, 심리적 폭력, 학대도 포함됩니다. 언어폭력, 위협, 통제, 고립, 자존감 훼손하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적 폭력, 학대, 원치 않은 성적 접촉 및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경제적인 자원을 통제하거나 착취하거나 접근을 제한하는 등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임도 포함됩니다. 방임이라는 것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 발생시키는 위험입니다. 방치하는 거죠.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데 방치하는 것, 방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해봤던 관찰자형 피드백 기록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폭력을 상담하거나 또 가정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연습을 해보게 되는데, 이때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관찰자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건가? 사례는 뭐 시험을 망쳤거나 중간고사를 망쳤다든지 고민이 막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 외로우며 혼자 다니는 친구, 아니면 분노를 조절 못하고 화나 우는 행동을 하는 친구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와 관찰자가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담에서, 특히나 가족복지 상담에서는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만남, 이때 항상 어떤 이론을 적용하든지 그 로저스가 말하는 인간중심, 상담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관찰자가 보는 것이 상담자의 경청하는 태도는 어떠했는가, 몸의 방향. 제가 오프라인 때 말씀드렸는데, 마주보고 앉는 것보다 약간 비스듬히 앉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두 번째, 시선. 기억나시나요? 시선. 남자는 넥타이 부분을 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넥타이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귀걸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고개 끄덕임 정도, 표정, 자, 호응하는 거죠. 리액션. 맞아요. 대박. 맞네. 그렇죠. 하고 짧게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태도다. 이것을 관찰자가 관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감을 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양한 감정 표현, 가식적이지 않는 다양한 감정 표현이 잘 들어가고 있는가, 또한 공감에 도움이 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걸림이 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관찰자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적은 건데, 원무지개, 어기억차, 이거 상담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이것을 진행하는가, 어떤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원하는 게 뭔지. 나 학교 다니기 싫어요. 왜? 핸드폰이 너무 나만 부려가지고 학교 다니기 싫어요. 다 애들 신형 아이폰 쓰는데 저만 옛날 폰을 사용하고 싶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원트가 뭐죠? 핸드폰을 바꿔달라는 거죠.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내담자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어떤 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그 친구랑 헤어지고 싶은지, 아니면 다시 또 회복하고 싶은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원입니다. 다음 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봤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 핸드폰을 사고 싶다 그러면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내가 해봤던 게 뭐니?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봤니? 이걸 물어봅니다. 세 번째, 지금 here and now,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럼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야기 나눕니다. 마지막,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계획, 대단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상담 방법입니다.
원무지개.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봤는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원무지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어기역차 기법이 있습니다. 어기역차는, 이 사람이 식사도 안 하고 막 누워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 있어요? 표정도 안 좋고, 식사도 안 하시고, 다가가는 거. 이게 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봅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호소 문제가 있는지. 두 번째, 기. 그 내담자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에서 누구랑 싸웠대요. 집에서 속상해서 식사할 기분이 아니시군요. 기분을 이해해줍니다. 공감적 이해. 다음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나라도 집에서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면 정말 밥 먹을 맛이 안 나겠네요. 역지사지합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떨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공감하는 것. 이게 진솔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식적으로 해서는 다 알거든요. 진솔하게 나를 그 사람인 것처럼 공감해 주는 것. 100% 공감이라는 건 없겠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공감하는 능력은 정말 이 가정복지, 특히나 상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차는 이런 겁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엄마가 나를 괴롭힌대요. 엄마가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시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살겠다고, 집을 나와야겠다고 이야기할 때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엄마가 자기를 나쁘게 대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았을 때는 어떤지,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졌는지, 그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 좋았던 기억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찰자형 피드백 기록지를 활용함으로써 상담자, 내담자, 관찰자 역할을 바꿔가면서 하면 굉장히 그 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시험을 망친 친구의 각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역할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할극은 우리 가족복지나 아니면 상담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는 역할극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은 1단계, 첫째 라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을 사용하든지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하지 않고 복합적으로 다양한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에서 이 라포 형성할 때, 아니면 상담을 진행할 때, 신뢰관계를 형성할 때 이러한 그 인본주의적 태도, 경청하는 태도, 상담자의 태도,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적인 이해,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가정폭력인데요.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가정폭력이란 남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1차 집단의 가정에서, 또 구성원들 사이에 발생할 때 이것을 가정폭력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의 법이 있죠.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가정폭력의 발생은 왜 발생이 될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발생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요인, 개인적 스트레스, 분노 조절 문제, 중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족 체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내에 가부장적인 태도, 그러니까 아빠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역기능적 의사소통,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화만 낸다든지 호통만 친다든지, 뭐 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대물림, 이것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온 거죠. 대물림, 가정폭력이 대물림이라는 이야기는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죠. 자기가 이런 겁니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정말 싫어.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막 소리치고 막 나를 막대하고. 근데 사실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런 사람한테 끌립니다.
왜냐? 가깝고 친근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왜 나 잘해주지? 거부감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족 체계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깝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뭔가 불안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나한테 막 막대하는 것은 나한테 친밀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또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성 불평등, 젠더 불평등이라고 하죠. 남녀 평등하지 않는 이런 문화적 요인. 뭐 아들만 막 저기 하고 딸은 뒤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가정 내에서. 또 폭력 허용 문화. 뭐 부모가 자녀 때리는 건 괜찮아. 뭐 교육적으로 좀 때릴 수도 있지. 이런 폭력 허용 문화가 이런 사회 문화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모델을 이해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건데요.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뉴스에 나온 가정폭력을 당한 폭력의 학대에 당한 아이들의 뇌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과도한 폭력 같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뇌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별 악교세포입니다. 뇌의 면역을 담당하는 별 악교세포가 스트레스 호르몬과 만나면 포식 활동에 관여하는 멀티케이라는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흥분성 시냅스를 과도하게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 두 종류 가운데 흥분성 시냅스만 잡아먹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연구진은 특정 시냅스의 과도한 제거가 비정상적인 신경 회로망을 형성했고 생쥐 실험에서도 복합적인 행동 이상을 확인했습니다. 훨씬 움직이는 거리가 많았습니다. 과도한 행동을 보였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인상적인 차이점은 사회성이 결핍되었는데요. 연구진은 인간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 뇌조직에서도 별 악교세포가 흥분성 시냅스를 과도하게 제거하는 똑같은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찾은 발견이 인간한테도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인간한테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이런 뇌질환의 약간 치료책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연구 결과는 면역 분야 국제학술지 이뮤니티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이 아동 학대의 예시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인공지능한테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좀 본 건데요. 예시입니다. AI가 만들어준 예시입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은 아니고요. AI한테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완벽한 통제 뒤에 방임과 정서적 학대입니다. 배경입니다. 12세 중학생 민수, 중학교 1학년이죠. 민수는 겉으로는 성적이 우수하고 차분한 아이로 보이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늘 불안해합니다. 불안감이 있죠. 부모님은 전문직 종사자로 잘 살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족처럼 비춰집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어떤 학대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극심한 통제 및 비난. 엄마가 공부에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엄마가 학업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원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자녀한테 이게 나타납니다. 투사가 되는 거죠. 사소한 실수에도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망가진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네가 형편없어서 그렇다. 공부를 나름대로 잘 하는데도 100점 맞아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뭐 이런 압박을 주는 거죠. 극심한 언어적 비난을 가합니다. 뭐 니도 엄마처럼 살래. 뭐 이런 거죠. 민수의 감정이나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하며 모든 일정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극심한 통제죠. 또 비난, 또 방임이 있습니다. 민수가 스트레스로 막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해도 꾀병 부리지 말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뻔히 안다. 돌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민수는 겉으로는 엄마와 친해 보이지만 항상 외롭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안전한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상담을 해보면 이런 엄마들은 사실은 우리 아들은 나를 굉장히 좋아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수사검사나 이런 거 해보면 바로 나타나죠. 엄마를 싫어한다는 걸. 하지만 엄마는 우리 아들은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야기하면 안 믿습니다. 결과입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고
결국 자해행동을 시도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어머니의 완벽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양육 방식이 민수에게 정신적 외상을 준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단 결과를 내밀어야지 엄마들이 이해를 하지, 안 그러면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다. 핵심 교훈, 학대는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서적 방임과 언어적 비난, 이것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이고 깊은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바로 안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펜으로 딱 찔려가지고 피가 잠깐 나면 데일밴드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3, 4일이면 이게 낫거든요. 근데 큰 상처가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때는 뭐 팔이 뼈가 보이게 다쳤다든가 그럴 때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2달, 3달 걸립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통제나 비난은 겉으로는 금방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기적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치유가 된다는 것,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배우자 폭력 사례입니다. 사랑으로 포장된 통제와 폭력의 순환 내용입니다. 30대 여성 지수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에 입소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외향적이고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술만 마시면 자신의 의견을 반대할 때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사례입니다. 첫 번째, 긴장 형성 단계. 남편은 사소한 일에 짜증을 내거나 지수를 비난하며 긴장이 고조됩니다. 지수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불안하고 위축됩니다. 두 번째, 폭발 단계. 급성 폭행 단계입니다. 통제력을 잃는 남편이 지수에게 신체적 폭력, 구타, 밀치기를 하거나 물건을 부수며 극심한 언어폭력과 협박을 합니다. 세 번째, 화해 밀월 단계. 폭력 후 남편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내가 널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며 눈물로 사과하고 선물을 사주는 등 과도하게 친절한 태도를 보입니다. 지수는 이 단계에서 남편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 학대 양상입니다. 경제적 통제. 남편은 지수에게 생활비를 극히 제한적으로 주며 지수가 직장을 갖는 것을 반대하여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고립. 남편은 지수의 모든 전화통화와 외출을 감시하고 친구나 가족을 만나는 것을 막아 지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자, 핵심 교훈입니다. 배우자 폭력은 폭력과 사고가 반복되는 폭력의 순환 패턴을 보입니다. 또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통제와 고립을 통해 피해자의 자율성과 안전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폭력인지 모르게 폭력 단계에서 나중에 다시는 안 그러겠다, 내가 널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선물을 사주는 등 과도하게 친절한 태도가 나타나니까 변하려는 것보다, 이걸 보면 폭력과 학대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폭력, 학대에 어떤 조치와 긴급 구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 학대 사례입니다. 112에 접수되면 신속한 현장 조사와 함께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전담 공무원 및 경찰, 여기는 시청이나 아니면 군청 공무원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및 경찰이 현장 조사 후 학대 여부 및 위험도를 판단합니다. 격리보호, 아동 쉼터, 가정위탁. 가정위탁은 그 아동이 친인척 또는 일반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대부분 친인척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 쉼터. 즉시 bin류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은 쉼터로 보호하는 기간에 데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지역마다 있는데, 쉼터도 여기 통합위원회에서 사례 회의를 한 다음에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긴급지원, 물품, 돌봄 서비스, 의료비 등을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및 가족 회복 지원. 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과 재학대 방지,
그 다음에 가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통해 심층적인 사례 관리와 전문 심리 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이 지원됩니다. 이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이 각 지역마다 동부권, 뭐 북부권 이렇게 다 있는데 이 기관들이 바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 보호 기관, 경찰서, 그다음에 관, 그다음에 상담센터 이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대 행위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족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많이 다녀보면 가족 구성원한테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있게 뭐 해야 된다 이런 학대 행위자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구성원들한테 뭐 나와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상담받아야 됩니다 하면 참여율이 높지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호기관이나 이런 데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지원입니다.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비용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양육 코칭, 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 선제적 예방 서비스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례를 자주 접하다 보면 대부분 근본적인 문제가 가족관계에서 발생된다는 것이 많이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그 근본적인 해결책인 가족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부부관계 뭐 상담, 부부상담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 기관에서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이미 회복되지 않는 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부부에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나 아동상담센터나 또 그 다음에 그 군이나 뭐 시청 담당 공무원이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하면 회복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인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처벌 및 보호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 보호 명령 등 법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실제 뭐 112에 신고하는 경우 보면 요즘에는 자녀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자녀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가서 뭐 우리 아이가 뭐 피해를 당했어요 하는데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치부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 번째 가면 무조건 전 기관이 다 나옵니다. 같은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까지는 뭐 가정 내에서 약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담당 공무원들이 다 출동합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그 가해, 뭐 보호자라든지 누가 되든 그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개념 및 유형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뭐 사항의 폭행, 체포, 감금, 유기, 학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동 구걸 강요 이런 것도 가정폭력이죠. 이런 학대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후유증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그러죠.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우울증, 불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인지 발달 및 사회성 발달이 제외됩니다. 뇌가 손상을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뇌 손상이 영향을 받는다는 게 학자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아동학대가 심하면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이 피해자에게는. 그 다음 가족관계 기능에서는 가족 해체 및 역기능이 심화된다. 부부관계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된다는